먼저 요 장표와 관련이 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같이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경북 영천의 한 실리콘 제조 공장에서 불산이 섞인 화학물질이 노출됐습니다. 사고가 나자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제휴사인 대구일보 박준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연기가 공장 건물 위로 피어오릅니다. 불산이 포함된 화학물질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색깔이 노랗게 변한 겁니다. 사고는 공장 안에 있는 10톤 규모의 탱크 배관 접합부가 파손돼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탱크 안에는 유독 물질인 불산 5%와 질산 60%, 물 35%가 섞인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리콘 세정액인데 이게 원액이 아니고 사용한 다음에 보관한 탱크랍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낮 12시 반부터 6시간 동안 공장 근로자와 사고 현장에서 반경 1km 이내 주민 2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불산은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주민 수백 명이 한 달 넘게 대피 생활을 했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4톤가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된 가운데 3.5톤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2차 피해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일보 박준우입니다. 예, 이 기사를 보시면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찾으셨겠지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탱크에 있던 유독 물질이 불산 5%, 질산 60%, 물 35% 정도가 섞인 화학 물질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마치 이 기사에서는 불산이 누출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불산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과거 구미불산 사고를 예를 들면서 계속 이렇게 정보가 나가니까 어때요? 불산인 것처럼 인식이 되기가 너무 쉽죠. 예. 제가 이 강의에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사실 화학사고에 대한 피해 범위를 예측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지금 사고에서 누출된 대기적으로 누출된 가스의 대부분은 사실은 질산입니다. 근데 왜 질산에서 이렇게 노란색 가스가 나오냐? 과거 논문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산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그 속도들을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때 분해가 되면 이렇게 이노그라닉 어디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물질의 질소 산화물이 질산의 열분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산화이질소나 질산 이런 물질들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노란색 가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에서 주로 누출이 된 가스 형태로 주로 누출이 된 것은 불산도 섞여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범위라든지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는 불산보다는 질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문적인 뉴스에서조차도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왜 이러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냐? 둘 다 맹독성 물질이긴 한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 불산인 경우가 질산인 경우다 NFPA 코드로만 놓고 보면 인체 반응성이 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소 산화물들은 산화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똑같이 인체에 반응을 하더라도 그 독성의 기준이 되는 농도의 한계값은 질소 산화물, 특히 이산화질소나 불산이 많이 달라요. 농도 기준에서 보시면 급성 독성의 기준도 30ppm과 20ppm으로 다르고 이렇게 정보들이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참 이런 게 어렵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혼합물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는 이렇게 뒤쪽에서 이런 화학사고, 어떤 배관이나 용기에서 누출되는 그런 물질들의 누출량과 누출 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누출된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확산되어 갈 때 그런 농도들을 계산을 하는 그런 계산법들을 배울 텐데, 많은 질문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가요? 얼마나 현실을 잘 맞추나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알려드리는 많은 경우 지금 현재 혼합물이라든지 반응성 물질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정도라 반응성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완벽한 모델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한적인 제한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 물질인지, 그 물질에 대해서 피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면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엄청나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다시 코로나 사태도 잠깐 보면 초기에는 전 국민에게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보도가 됐다가 뒤늦게 찾아보니까 하루에 국민들이 전부 다 착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하루 생산량이 1000만 장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마스크 오브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처음에 했던 보도가, 처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제한 없이 보급하고 하겠다라는 그런 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한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알므로써 후속적인 대책들을 현실에 맞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참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처럼, 이 화학적 사고의 피해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태생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한계 측면에만 너무 매몰돼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끄집어내고 현실하고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대학원생 분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 쪽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야가 안전 규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전 규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법은 태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부터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학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매몰돼서 보시면 시야가 너무 좁아질 수 있으니까, 법적인 거 외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최소한 마음을, 그런 현업에서 조금 부담을 덜어내시고 마음을 넓게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어떤 측면을 놓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넓은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화학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안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약간 초창기에 자아자찬을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안전이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공업은 고온, 고압, 독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태생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 고온, 고압이냐? 화학공업이라는 거는 반응하기 어려운 반응물들을 억지로 온도를 높이고 압력을 높여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압력과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다가 이 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자 단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화학 물질이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한다는 건 결국에 그 물질이 화학 물질이면 화학물과 화학물 사이의 반응이겠지만, 그 물질이 만약에 가열성 물질이면 반응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물질이 생명과 관련된 물질이면 반응을 하면 독성이 되겠죠. 그래서
화학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은 그렇게 다양한 물질들 중에 그나마 반응성이 좋은 물질들을 가지고 원하는 생성물들을 만들어내니까 다루는 물질들 대부분들이 인체나 생명체하고 반응하면 독성적인 작용을 나타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이런 화학 공장에서 어떤 식으로 위험성 평가라든지 그 사고 평가를 할 때 어떤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 왔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투페이즈 플로우라고 해서 용기 안에서 액체가 분출되어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실 때도 보시면은 기름이 쏟아져 나오지만 사실은 그 기름방울하고 대부분은 기름 액체지만 가스, 휘발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스 같은 경우는 액체와 기체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흐름의 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누출량이 계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모델,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계산되는 모델, 사고나 고장률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모델들이 화공안전 쪽에서 정립이 됐고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사고의 프리퀀시, 사고의 컨시퀀시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냐면 기존의 안전 개념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에 많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유해 요소나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 요소나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정말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방되느냐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일단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전의 개념은 거기에서 그런 건 전통적인 안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손실을 방지해야 된다. 개인적 인명 손실일 수도 있고 환경 손실일 수도 있고 재산적인 손실일 수도 있죠. 이런 손실 방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손실 방지가 그러면 사고 예방하고 똑같은 거냐? 기존에 있던 개념들은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은 사고 예방, 무사고의 측면에만 얘기를 했다면 손실 방지는 태생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대응해서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빠르게 종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걸 막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 과거에 유해 요소를 발견하거나 이걸 기술적으로 개선했던 거에서 아예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맹독성 가스다 그럼 배관이 하나에서 그 배관이 터질 수밖에 노후되면 터질 수밖에 없으면 이 배관을 2중, 3중화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보호 수단이 완전히 깨지지 않게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나가려고 하는 게 최근의 경향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로스 프리벤션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화학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유해성, 해저드하고 리스크의 구분이 약간 모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해저드하고 리스크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해저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유해성이고 그 유해성하고 실제로 물질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위험성 또는 한글에서는 위해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위험성과 유해성은 구분이 돼야 되죠. 위해성. 어떤 게 구분이 되냐면 바로 노출의 정도에 따라서 물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청산가리가 있는데 그 청산가리가 절대 깨지지 않는 용기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메탄올이 쏟아집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리스크가 클까요? 사실 리스크 물질 자체의 유해성을 놓고 본다면 해저드만 놓고 본다면 청산가리가 메탄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절대 깨지지 않는 용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청산가리에 노출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산가리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을 리스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겠죠. 반대로 메탄올 자체는 아주 쉽게 접할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책상에 쏟아져 그러면 증발을 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실명이라든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 또는 유해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라도 이렇게 노출이 덜 되면 위해성, 리스크는 작을 수 있지만 반대로 유해성이 작은 물질이라도 노출이 많으면 위해성은 아주 커지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행하게도 원자력 발전이죠. 원자력 발전의 유해성은 아무도 부정 못해요.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의 물질에서는 어떤 거를 관리를 하냐 우리가 노출 또는 사고의 확률, 프리퀀시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리스크 수준을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 유해성과 리스크가 구별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을 주장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로 원전을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은 유해성보다는 관리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두 개가 완전히 별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사회가 둘로 쪼개져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놓고 보면 두 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다는 걸 빨리 깨닫고 의견을 하나로 합치는 게 그게 쉽지 않고 정치적인 그런 결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 안전 분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것과 관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의 유해성은 기계적인 것과 화학적인 것들이 다르죠. 기계적인 것들은 대부분 뭐 전도라든지 낙하 이런 식으로 개별 사고를 일으키기가 좋은데 화학적인 유해성은 잘못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안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서 좋은 프로그램,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유해 요소들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다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제 야 열심히 오늘 청소합시다 해서 오늘 안전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렇게 으쌰으쌰 구호가 아니라 루틴한 시스템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이런 유해 요소가 발 디디기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시스템이겠죠. 이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는 본질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질 안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사고 통계 부분입니다. 이 사고 통계, 사고나 손실 통계, 우리나라도 해마다 산업안전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통계를 보고서를 발행을 하죠. 거의 뭐 400~500페이지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손실 통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통계를 낼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사고 통계를 내야만 할까요? 사실 사고 통계를 내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기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사고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사고 통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고 얼마나 피해를 입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은 되돌리기 싫은 기억인데, 이런 기억을 끄집어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사고를 막으려고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과거 대비 현재, 과거 대비 미래,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통계 자체, 숫자 자체는 잘 모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통계들을 만들어갈 때 어떤 프로그램, 어떤 안전 프로그램들을 이 시기에 실시해서 그 전후의 통계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아니면 아주 드물게만 되고 있고, 실제로는 이런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사회적으로 되게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안전 쪽에 있는 쪽에서 부족해요. PSM이라든지 이런 사고 보고서를 얘기를 할 때도 PSM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정말 중대재해가 예방됐나? 그거를 명확하게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논문들이나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관리자가 늘어났을 때 정말로 사고가 예방이 됐나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거를 그리고 잘 보여줄 수 있는 통계적인 기법조차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제 통계를 보실 때는 통계 자체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가 형성됐을 때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같이 노력해서 보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렵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하나 통계를 조사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고라는 게 정의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사고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산업에서는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걸로 한정을 지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만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아차 사고 같은 경우는 사고로 정의가 안 돼서 통계에서 빠질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걸 넣기 위해서는 사고를 정확하게 기업 단위에서도 잘 정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 사고라는 게 꼭 인적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물적, 환경적 손해인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인적과 환경적인 거죠. 물적 손해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기계가 고장 나거나 공정이 다운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적 손해가 났을 때는 통계로 잡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무형의 손해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거기에 대한 학습이 되게 부족하죠. 두 번째로 인적 재해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이 인적 재해 부분이 산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많이 감추고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재해가 정확하게 통계가 잘 안 잡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것도 항상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2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산재들이 은폐되고 감춰졌지만, 지금은 많은 경우에 인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답습해서 통계가 못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러는 것보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인적재해가 제대로 반영 안 된다는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차츰 개선돼 나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통계는 평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개개의 손실은 반영이 못한다라는 그런 함정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에선 한 과목 안전을 하신다고 해서 안전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통계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다 겹쳐서 학문이 이루어지니까 폭넓은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통계율을 도수율, 천인율, 만인율, 강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근로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워낙 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모수를 키워서 계산하는 걸 많이 하는데 외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단순하게 OECD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외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고 손실을 잡는지 그 외국의 기준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과제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고 통계하고 OECD나 이런 쪽에서 쓰는 사고 통계, 그 다음에 기존 문헌들, 특히 리스크 수준을 결정할 때 10의 치사율이라든지 사망제율의 이런 리스크들을 조금 비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도 진행하려고 하고, 관심 있으신 대학원생분들은 같이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수업에서 교재에서 알려드리는 것들은 오샤에서 쓰는 사고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오는 사망제율 또는 사망률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설명드리는데, 오샤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오샤는 근데 여기서 오샤 사고율은 1년에 근로자 100명당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근로자 100명의 작업 시간으로 이거를 사고율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분모를 20만으로 만드는데, 20만을 어떻게 하냐, 1년은 50주라고 가정을 하고 주당 40시간 100명이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겠죠. 근무 작업 시간 중에 부상자나 질병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오샤 사고율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고율이 이렇게 부상자나 질병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업 손실 일수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요거는 통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통계를 잡으실 때도 이런 통계들이 필요한 거죠. 사망재해율은 반대로 이제 워낙 사망이 많이 나지 않으니까 좀 더 모수를 늘려서 이번엔 1000명, 그리고 일생 동안 근무했을 때 사망할 수 있는 숫자로 나타냅니다. 즉 분자는 사망자 숫자인데 분모는 1000명이 일생 동안 근무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1년은 50주, 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의 8승 정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제휴를 계산하고, 단순하게 이거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 사망률이 근로자분의 연간 사망자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망 만인율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의 변동을 반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사망 제휴 같은 걸로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그런 사망 제휴율이나 FAR이나 이런 값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조금 보시면 산업하고 다른 활동에 대한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요렇게 오샤의 사고율, 사망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산업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같은 지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인 예제는 다음 동영상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